제일 각 잡고 교육하는 게 어려운 시기가 1, 2학년 유치원생 어릴 때 저도 이웃집 동생이랑 놀다가 걔를 수학을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돌멩이 2개 놓고 여기 2개 있지, 여기 하나 이렇게 놓으면 몇 개야? 그럼 얘가 그러니까 속이 터지는 거예요. 막 3학년은 사실 부모님들이 많이 신경 써주시고 도와주셔야 되는 학년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3학년 정말 아이들이 힘들 거예요. 어떤 과목들 막 생기잖아요. 일단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크고, 어쨌든 3학년이 제일 중요한 그 분기점이라 봐야 되겠네요. 네, 첫 번째 위기. 우리 애가 어떻게 지내나요 선생님, 막 이렇게 하시면 사실은 이제 교사 입장에서는 드릴 말씀이 많이는 없어요. 부모님의 좀 스탠스를 보고 이 부모님께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되겠다 하면 이제 말씀드리고 여기까지다 라고 생각하면 이제 오픈을 안 하고, 왜냐면 워낙 이제 민원이 많다 보니. 상담을 솔직하게 해줘도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요. 일단은 제가 교사인 입장에서 무조건 상담은 하셔라. 교실에 이런 친구들 만나요? 이거 육각형 아이들? 보통 제가 봤을 때는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 주머니를 채워가는 채널 주머니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많은 고민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제일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과목 어떤 거 있으세요? 저는 정말 수학이 아이들이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과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돼서 우리 아이 수학 1등급 만들고 싶은 부모님들을 위해서 제가 모신 특별 게스트 황지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15년 차 초등교사가 된 오리나무쌤 황지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너무 좋은 채널에 나오게 됐고, 또 이렇게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이런 전인구 대표님이랑 이렇게 만나 뵙게 돼가지고 저 약간 연예인 보는 느낌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6학년쯤 되고 나면 수학이 이제 좀 이미 좀 많이 무너져서 온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 반에 한 몇 퍼센트 정도가 좀 무너졌다 생각하세요? 해마다 다른데 이 친구는 어떡하지 싶은 친구들이 한 10에서 20%, 그리고 얘네는 조금 더 올렸으면 좋겠는데 생각되는 친구들이 거의 대다수죠. 사실 이제 얘는 내가 손댈 게 없어 하는 최상위권 친구들은 한 10에서 20%? 10에서 20% 예,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10% 하면 나머지 80%는 사실 네. 이제 조금 더 이제 올려줘야 되고, 잘 수업을 잘 따라오면 잘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인데 약간 있죠, 항상. 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6학년 수학을 가르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얘는 5학년 걸 해야 된다, 4학년 걸 해야 된다, 이렇게 내려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만나신 애들 중에서 그 이하까지도 만난 애들 있어요? 이거 몇 학년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이런 아이도 있었어요? 많죠. 몇 학년 정도까지 내려가다 보면 한 왜냐하면 제가 이거는 되게 이제 아이들 신상이랑 관련돼서 말씀드리기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해마다 그 소위 경계선 지능 친구들도 한두 명씩 있죠. 그런 친구들 있죠. 반에서 만나고, 그리고 꼭 이제 그런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요즘 어린이들은 수학을 잘하려면 사실 가장 큰 전제는 수학은 되게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걸 다 잘해도 수학을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게 안 되면 수학을 잘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요즘 초등이니까 이제 아이들이 오히려 국어 능력은 굉장히 떨어지는데 연산만 막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단원 평가 점수는 올리는 친구들이 있지만, 이제 그런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되게 안타깝죠. 그러니까 거의 한 3학년으로 돌아가야 되는 친구들이 되게 많고, 생각보다 저는 3학년 수학부터 실제로 밟아갑니다. 중요한 단원들은. 6학년인데 3학년 치면 1, 2, 3 거의 4학년치를 1년 만에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네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6학년에서 이렇게 완성을 못 해놓고 중학교 가면 이 아이는 그대로 그냥 수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 수포자라는 말이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단어라더라고요. 이게. 네, 맞아요.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왜 이런 말이 존재한다고 보세요? 일단은 우리나라 특유의 그 압박 문화 이런 게 확실하게 있는 것 같고, 그 아이들의 부담을 그대로 드러내는 단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수포자란 단어가 실제로 수학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되게 많이 봐요. 저는 이제 지금 4년째 6학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6학년 아이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럼 6학년은 초등의 최고학년이잖아요. 이제 이런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 이 친구는 안타깝지만
중학교쯤 가면 포기하겠군. 그치. 예, 이런 친구들이 보이거든요. 보이죠. 예, 그래서 실제로 많이 봅니다. 수학을 포기하게 될 친구들이. 이런 단어들이 이제 발생하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 이 대한민국 사회 문화 그리고 입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이 좀 큰 영향을 미치기는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워낙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사람들이 생활할 때 생각보다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막 논리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살아가지 않거든요. 우리는 보통 감정이나 직관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습관. 직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 어른들도 그럴진데 아이들은 사실 더 심하거든요. 더 어린 연령일수록 외향성도 더 강하고 예, 감정도 더 많이 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수학이란 과목은 굉장히 엄정하게 논리를 써야 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추상적인 개념들을 익혀야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중에 뭐 제가 이제 로드맵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기 때문에 특히 처음에 시작할 때 뭐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 그리고 초등 저학년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가르칠 때는 좀 감각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잘 받아들일 거예요. 저는 수학 하다 보면 제일 구구단부터가 아, 그쵸. 아이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순간 구구단부터가 아닌가. 이게 어. 논리적으로 잘 모르겠는데서 외우라 그러잖아요. 빨리 외워 이러고 나서 다음 주에 다 외우고 우리 진도 나가야 되니까 이때까지 다 외워야 돼라고 하면서 암기를 하고 시작하니까 더 힘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구구단 얘기를 한동안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요. 예. 구구단을 이제 외워야 된다. 이거 구구단 외우는 거 완전 잘못됐다. 뭐 이런 되게 이제 약간 양파의 이론이 있거든요. 예.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외워야 된다는 쪽입니다. 예. 왜냐하면 어쨌든 저는 공교육 교사기 때문에 구구단을 완전히 익혀야 아이들이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학제에서 구구단을 안 외우는 건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외우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구구단을 그냥 이렇게 외웠을 때 저도 되게 그 구구단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거든요. 막 어릴 때 굉장히 평화롭게 이렇게 막 놀고 있는데 엄마가 이렇게 쓱 다가오셔가지고 발탄 한번 외워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그게 참 현 친구들도 그런 게 되게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는 근데 요즘 교과서가 생각보다 되게 체계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나와 있죠, 잘 예,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놀이도 하고 핑크퐁 노래도 막 맨날 부르고 약간 이제 애들이랑 게임도 하고 이러면서 생각보다 구구단 외우는 거 아이들 되게 재밌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외우는 거에 겁을 내시거나 예. 막 안 좋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수학이라는 과목이 예전보다 요새 아이들한테는 되게 좀 재미있게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네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예. 그렇습니다. 오. 네, 특히 한 1, 2학년까지는 예. 그러니까 사실 학교 수학만 생각하면 그 굉장히 이제 놀이 중심으로 많이 바뀌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2학년까지는 실제로 아이들이 뭐 제일 좋아하는 과목 뭐예요? 이러면 수학이요 이런 오. 친구들도 되게 많거든요. 와. 예. 그리고 이제 행복한 시절은 한 3학년쯤 되면 이제 끝이 나죠. 그렇죠. 저는 6학년쯤 네. 되면 실과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부동의 1위 체육. 체육. 네. 그리고 미술 뭐 이런 것들. 네. 그러면 선생님만의 좀 그 수학을 아이들한테 좀 재밌게 만드는 뭐 비법이 좀 있으세요? 비법이요. 저는 수학이 재밌지 않다고 일단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참아라, 견뎌라라고 이야기를 실제로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저학년 친구들은 제가 정말 놀이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했던 친구들은 정말로 수학을 좋아하고 제가 잘 이해를 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저만의 노하우라면 이거는 저는 이제 부모님들께도 되게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인데 활동을 하셔야 된다. 네, 이거를 되게 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1, 2학년 때 되면 이제 사실은 학습지를 풀기 시작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 학습지를 풀 때 자, 앉아봐. 이제 학습지 풀어봐라고 하는 거랑 이제 먼저 학습지 하기 전에 우리 뭐 오목 한 판 두자. 아니면 우리 보드게임 이거 하나만 하고 시작하자 이렇게 하고 나서 학습지를 풀면 그 아이들이 재미의 면에서도 되게 훨씬 더 이제 재밌게 접근할 수 있죠. 네네. 학습에 대해서. 네. 그리고 재미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해력이 되게 올라가요. 이렇게 음. 하면 이제 관련된 활동을 하고 나서 그게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선호하는 수업은 아이들이랑 충분히 수학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재밌게 30분 놀고 10분 동안 학습지로 정리하자. 그래서 풀어보는 그런 활동을 이제 가장 제가 선호하는 형태의 학습이고 부모님들께도 그렇게 해주시라고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책을 쓰셨더라고요. 아, 네. 책 제목이 수학 1등급은 부모가 만든다. 와, 이 제목이 셉니다. 왜냐하면 딱 이 제목 보자마자 2등급부터는 내 책임이구나. 아, 되게 읽고 싶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궁금했던 게 어떤 이유 때문에 수학 1등급은 부모가 만든다라는 제목이 나왔을까? 이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사실 제목은 예, 출판사가 정한다. 그렇죠. 마지막에 출판사에서 정해주신 거긴 그럼요, 한데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게 어쨌든 타이틀이 이렇게 나가니까 제목을 되게 곱씹었어요. 이게 과연 이 책의 제목으로 나가도 되는가를 이제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저 책 나왔어요. 이렇게 책을 딱 들었더니 막 이렇게 어떤 선생님 한 분이 막 자기 어쩌려고 이래 막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져 갑자기. 예, 막 되게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는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 제목을 가지고 이게 1등급 아니면 이제 엄마 탓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려는 건 전혀 아니고 이제 다만 저는 이제 주로 초등 학부모님들을 이제 타겟팅을 하다 보니 정말 초등학생들까지는 부모님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많이 받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알아주시라라는 음. 의미로 썼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게 이게 이제 애를 키워보는 입장이 되니까 똑같이 말할 수 있는 게 막상 부모님들이 살짝 방치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바쁘니까 내가 공부까지 시키는 거는 좀 내가 또 너무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 집안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아이들 뭐 씻긴다던가 뭐 이런 거 좀 하다 보면은 분명 낮에 학교에서 해온 수업까지 내가 저녁에 밤에서 여기까지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냥 공부만큼은 학교랑 학원에서 좀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도 부모님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어떤 역할인가요 이게? 일단은 제가 고백을 하자면 제가 처음에 이제 수학 교육을 시작했던 계기는 제가 수학을 너무 못해서였거든요. 제가 뭐 이렇게 고등학교 가서 갑자기 무너진 이런 케이스도 있고 막 중학교 때까지 막 전교 1등 하다가 이렇게 무너진 케이스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 수학이란 과목이 되게 이렇게 결국은 발목을 잡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시에서도 결국은 이제 많이 수학 때문에 손해를 봤던 그런 케이스여서 아마 저 같은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내가 수학만 잘했으면 내 인생이 좀 달라졌을 텐데라는 생각을 엄청 많죠. 예, 누구나 하셨을 네. 거고 제가 어느 날 그 날이 되게 기억이 나요. 아직도. 어느 날 이제 아이가 아직 미취학일 때였어요. 아이를 재워놓고 저 이제 뭐 작업을 하려고 이제 그 방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노트북 펴놓고 이렇게 다 앉아 있는데 뭐랄까 그 짐승 같은 그 불안감이 막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아마 엄마들이 이런 이렇게 아빠들보다는 엄마들이 이런 감정을 더 많이 느끼셨을 텐데 갑자기 우리 애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이제 저기서 잘 자고 있는데 와, 나 때문에 우리 애가 망한 것 같아 인생이 막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저도 이제 그게 거의 막 공포 수준으로 막 밀려오는 거예요. 와, 내가 이게 우리 애가 수학 못하면 이거 나 때문이야. 내가 못했으니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굉장한 좌절감이 밀려오더라고요. 그게 약간 이 책을 썼던 계기가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대로 있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절망에 사로잡혀서 계속 이렇게 살 수 네,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극복하고 싶었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저도 굉장히 불안이 높은 부모라서 이 책을 한 권을 다 쓰면서 아니야 괜찮아 내가 수학을 못했어도 우리 애는 수학을 잘할 수 있어라는 거를 좀 다짐하기 위한 그 한 권의 책이 필요했던 걸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저도 되게 이제 감정적으로 이런 것들이 막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수학을 못했으니 우리 애는 이제 어떻게 학원을 돌려? 막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그 막 멘붕이 온단 말이죠. 그럴 때 너무 멘붕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내가 수포자니까 아이도 못할 거야라고
생각을 많이 이제 좌절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예 손을 안 대고, 왜냐면 내가 막 손대면 망칠 것 같으니까 내가 손을 안 대고 이제 막 외부 기관에 이제 무조건 다 맡기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맞죠. 예.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대신 내가 이제 수학을 되게 못했었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정적으로 좀 잘 살려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연히 공짜는 없다. 예. 그래서 이제 난 못했으니까 나는 이제 뭐 수학 이제 학창 시절 이후로 안녕이야, 자 손 떼 막 이러고 있는데 너는 이제 넌 열심히 해야 돼. 이거는 네. 안 된다. 그런 마음만 아니시라면 내가 이렇게 했었지만 우리 아이는 잘하게 하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가신다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고, 수학을 잘하셨던 부모님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아이랑 충돌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이게 답인데 왜 너는 이걸 찝는 거야? 막 이러고 가슴 쾅쾅쾅 치잖아요. 이렇게 내가 너무 잘하셨었으니까 아이가 너무 쉬운 걸 못하는 게 이제 용납이 안 되고 화가 나고 이제 이런 분들이 오히려 많으시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못했던 것이 오히려 좋을 수 있다. 왜냐면 나는 이 심정을 이해하니까. 그래, 나눗셈이 어려워, 같이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엄마도 나눗셈 되게 못했어. 근데 이게 하면 되더라고.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다는 점이 저는 그 수학을 못했던 부모님들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좀 사고를 전환해 보시면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막상 생각해 보니까요. 본인이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성인이 몇 퍼센트나 될까 싶어요. 학창 시절조차도 수학을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10%도 안 될 거라 생각하고, 그 10%조차도 이제 수학과 관련 없는 이 직장을 가지면서 다 망각을 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제가 수학학원 원장까지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딱 보면 잘 모르겠어요. 이제 이게 한 조금만 손대도 사람이 이제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네.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A, B, C라는 솔루션 중에서 A라는 솔루션은 알겠는데 B, C라는 솔루션이 기억이 안 나고 이렇게 되니까 부모님이 알려주고 싶어도 나도 이제 방법을 좀 가물가물하니까 못 알려주겠고, 또 괜히 잘못된 걸 알려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부모님조차도 오히려 자녀한테 수학 가르치는 게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초등까지는 집에서 가르쳐야지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제일 각 잡고 교육하는 게 어려운 시기가 1, 2학년, 또 유치원생들 이런 친구들. 제가 그 어릴 때 기억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이제 어릴 때 저도 학교 가기 전에 이웃집 동생이랑 놀다가 걔를 수학을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2 더하기 1을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와, 나 좀 잘 가르쳤던 것 같아. 이렇게 다시 돌이키면 생각이 나는 게, 차근차근 알려주고 교구를 썼어요. 돌멩이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좋다. 네, 돌멩이 2개 놓고 봐봐, 여기 2개 있지. 좋아. 그리고 여기 하나 이렇게 놓으면 몇 개야? 그럼 얘가 펑 해요. 그러니까 속이 터지는 거예요. 막 터지죠. 진짜 막 얘는 왜 이걸 모르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비슷한 일이 가정에서도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수학을 연구를 한 입장에서 살펴보면 놓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 2 더하기 1이 3이지 더 이상 뭘 어떻게 가르쳐라고 이제 보통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이제 교사가 되어서 얘가 뭘 몰랐을까라 생각하면 얘는 아마 2랑 1을 몰랐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돌멩이 하나가 1이야 라는 개념도 몰랐을 거예요. 이거를 1대1 대응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몰랐을 것이고, 그리고 수의 순서가 있어. 2개가 더해지고 나면, 그러니까 더하기라는 개념도 얘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1, 2학년들 가르치기가 정말 힘듭니다. 생각보다. 선생님도 혹시 하셨으니까. 저희가 6살이거든요. 네. 5살까지 한글을 모르면서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한글을 못 읽네. 어떡하지? 이제 5살 한글 모를 수 있죠. 여기서 1, 2년 지나면 까막눈 되는 건데 이렇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고 자꾸 안 쳐놓으면 도망가고, 안 쳐놓으면 도망가고. 그렇죠. 그리고 수학도 이제 수학 시작하거든요. 하는데 똑같이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더하기를 하면서 2 더하기 8 하면 이제 손가락으로도 해봐야 되는데 그냥 막 머리로 이렇게 굴려보려다가 안 되니까 그냥 막 숫자 엉뚱한 거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기초 가르치는 게 제일 힘들구나. 그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1, 2학년들은 이제 학원에서 선행을 시키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가장 큰 거는 얘네 가르치기 어려우니까 3학년쯤까지 땡겨야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학원에서 할 일이 생기거든요. 문제 풀고
뭐 채점해주고 이거 틀렸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설명하고 이런 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 수학 학습이 가능해요. 1, 2학년들을 이렇게 하면 각 잡고 하면 부작용이 훨씬 크죠. 그렇죠. 예. 부모님들 위해서 네. 한번 그 이야기 좀 좋을 것 같아요. 초등 수학 전체 로드맵.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유아 때 처음 수학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때 5살쯤 되면 너 이제 공부해야 돼. 앉아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각 잡고 공부를 시키신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막 공부 안 해? 이러고 이제 도망가거나 이렇게 모르는데 이제 우리 엄마 아빠의 기쁨을 위해서 꾸역꾸역 하거나 이제 이럴 확률이 되게 크거든요. 네. 이 나이 때 아이들은 저는 사실 학습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어. 정 불안하시면 7세부터는 학습지를 시작하시는데 그 전에 많이 닦아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이제 이런 유아들에게 권하는 거는 생활 속에서 저는 이거를 이제 책에서는 수학적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미 내가 이게 1 이게 2 이렇게 배우기 전에 우리 막 표도 붙여놓고 아이들이랑 이제 수도 세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생활 속에서 경험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아이들은 이제 뭐 앉혀놓고 자 이게 1이야. 아 어머니 이것이 1이군요. 그럼 이 다음은 이겠군요. 막 이렇게는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막 쫙 이렇게 뭐 초콜릿 먹으면서 이렇게 네. 자 나 엄마 하나 먹고 너 하나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 둘을 가르친다든지 이렇게 예. 생활 속에서 숫자를 많이 써주시면 그게 아이들한테 진짜 큰 공부거든요. 어. 그래서 막 너무 이렇게 버겁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아무리 수포자라도 하나 둘 셋 넷 다 세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간식 줄 때 그냥 주시지 마시고 이렇게 너 10개 나 10개 세봐. 하나 둘 셋 넷 뭐 너 하나 나 하나 네. 뭐 이런 것들 이제 해주시면서 수세기 많이 시켜주시면 네. 좋고요. 그리고 이제 유아 부모님들 바쁘시잖아요. 그 이럴 때 이제 아이들에게 그냥 이제 던져주는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뭐 핸드폰 던져주지 마시고 장난감 던져주지 마시고 저는 이제 측정 도구들을 주면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의외로 애들 되게 좋아해요. 예, 측정 도구라는 게 보통 뭐 줄자, 뭐 키재기자, 저울 이런 것들 애들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막 1시간 논단 말이에요. 이런 경험을 아이들이 뭐 그게 갖고 노는 건데 그냥 뭐 이렇게 옆에서 해주실 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이것도 재보고 저것도 재보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놀았던 경험이 있다면 나중에 1학년, 2학년 와가지고 단위를 배울 때 전혀 어색하지가 않겠죠. 나는 이거 가지고 맨날 놀았었으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생활 속에서 접근을 시켜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렇게 이제 많이 놀았으면 이제 1, 2학년 때는 공부 이제 해야 됩니다. 그쵸? 이제 막 줄도 그어야 되고 이제 한글도 써야 되고 그런데 제가 이거는 정말 앞서가는 선행학습이라고 항상 제가 이제 권장을 드리는 건데 그 선행학습하면 보통 이제 내가 선진도를 달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특히 1, 2학년 유아들은 부작용이 더 많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좀 학원에서 쉽게 가르치려고 땡기는 것도 솔직히 있거든요. 그쵸. 가르칠 게 예, 없으니까 예, 예, 예. 1, 2학년은 예. 그렇기 때문에 막 1, 2학년 때 막 심화 문제집 풀고 이런 거에 너무 제가 보기엔 별로 필요가 없고 1, 2학년 때는 전체적으로 내 공부 체력을 올리는 걸 만드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기본적이고 너가 학교 선생님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수많은 아이들을 보잖아요. 이게 지겹다고 해서 이게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니고 정말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뭔가 이제 막 아니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뭘 해줘야 돼라고 생각하신다면 운동 많이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시기 아이들은 이제 신체 발달에 따라서 두뇌도 발달하기 때문에 운동 많이 시켜주시고 소근육 많이 발달시켜주시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독서 책 읽혀주시고 의외로 할 게 많네요. 그럼요. 그래서 책도 읽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저희 아이도 1, 2학년 때 정말 바빴습니다. 네, 예체능 학원 열심히 다녔고 뭐 순간순간 놀아야 되고 중간중간 여행도 다녀야 되고 엄마랑 뭐 이 책도 읽어야 되고 바쁘죠.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한 3학년 시기가 이제 수학의 분수령 3학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3학년 때 그럼 어떤 부분들을 확실히 가르쳐 줘야 되는 건가요? 3학년은 사실 저는 부모님들이 많이 신경 써주시고 도와주셔야 되는 학년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3학년 정말 아이들 힘들 거예요. 네. 일단
환경 자체가 굉장히 바뀌고 아이들 이제 6교시하고 막 과학, 도덕 이런 없던 과목들 막 생기잖아요. 그러네. 일단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이 시작되는 시기예요. 근데 이때 수학이 중요한 개념들이 쫘라락 나오고 깔려요. 3학년 때. 이거를 6학년 때까지 쓰거든요. 3학년 때 나오는 게 분수 나오고요. 그다음에 곱셈, 나눗셈을 3학년 때 완성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4학년 때쯤 아이들이 막 수학 힘들고 못하겠고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3학년 때 이 알고리즘을 쫙 완성을 시켜놓고 4학년 때는 수가 커져요. 그러니까 3학년 때 나눗셈 다 배우고 4학년 때 큰 수의 나눗셈을 하고 3학년 때 곱셈 다 배우고 4학년 때 큰 수의 곱셈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3학년 때는 개념을 잘 모르고 나눗셈, 뭐 곱셈 거꾸로 해가지고 때려 맞춰 뭐 이렇게 하던 친구들이 이제 4학년 때는 그걸 못하니까 이제 팍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그런 식으로 이제 수학을 너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분수도 3학년 때 1학기에 뭐 4분의 1이 나온다면 2학기에는 8의 4분의 1이 얼마인가요? 해서 연속량이랑 이상량이 다 나와요. 근데 분수가 사실은 제가 뭐 물론 옛날 책에서 본 거긴 하지만 미국인의 3분의 1이 분수를 이해를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분수라는 수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고 낯선 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를 익숙해지는 데만도 너무 급급한데 중요한 것들 뭐 곱셈, 나눗셈 그리고 이제 도형 같은 경우도 1학년, 2학년 때는 이거는 둥근 공 모양이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각이 나오고 변이 나오고 변이 두 개가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체계를 배우고 외울 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3학년 때 같이 많이 신경을 써 주시는 게 너무 좋고요. 그럼 어떻게 신경을 쓰냐? 일단 문제집 푸는 것도 너무 좋은데 저는 3, 4학년 때야말로 그 교구를 사용하고 보드 게임을 적극 투입하는 정말 적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 2학년 때도 이제 그런 놀이 같은 건 많이 해주시면 좋지만 1, 2학년은 이제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보드 게임 룰을 익히고 뭐 그냥 깔깔깔 재미있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이제 만족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면 3학년은 이제 배운 게 많아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게 커지고 내가 막 전략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보드게임이나 교구를 쓰는 황금기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오늘 마음이 무겁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 아이들이 작년에도 사실은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소수의 나눗셈을 하면서 되게 반성이 되더라고요. 소수의 나눗셈을 하면서 나눗셈이라는 연산이 되게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힘든 연산이거든요. 그렇죠. 많이도 있죠. 가장 사칙 연산 중에서 힘든 연산이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충분히 익히지 못하고 왔으니 열심히 너네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해서 이제 될 때까지 시키는 거죠. 이렇게 너 6학년이야, 참아, 시켜,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실시간으로 시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정말 너무 괴로워하고 수학이 약해진 아이들. 그래서 그렇게 한 3번 하면 이제 한 4번째부터는 막 이렇게 수학이 이렇게 시간표에 붙어 있으면 애들이 막 머리를 쥐어 뜯어요. 막 그렇게 너무 괴로워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니 해야 돼 이러고 이제 하긴 하는데 5, 6학년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과정을 3, 4학년들한테 시키면 효율도 없을 뿐더러 정서도 망가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공부를 많이 시키시고 싶으시다면 아이한테 앉아서 열심히 해, 네가 참아라고 이제 계속 요구를 하시기보다는 학습을 다각화해 주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부모님들이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건 교구와 보드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드게임을 하면서 어쨌든 3학년이 제일 중요한 그 분기점이라 봐야 되겠네요. 네, 첫 번째 위기. 첫 번째 위기. 그러면 좀 정해주시면 좋은 게 수학 선행학습은 언제쯤부터 아니면 얼마만큼까지가 제일 효율적이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이걸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건 아이들마다 너무나 수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쵸. 아이의 상태를 보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저는 아무리 아이가 뛰어나도 1, 2학년 때까지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한 3학년부터는 이 아이가 너무 잘하고 이걸 재밌어해 하면은 1년이면 1년 아이가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6학년을 많이 보기 때문에 6학년 친구들한테는 제가 이제 부모님이랑 이제 학부모 상담하면서도 할 수 있으면 선행하시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7살 때 그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막 한글도 떼고 막 이렇게 막 좀 바빠지잖아요, 마음이. 그쵸. 그거랑 똑같이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것도 되게 큰 변화거든요, 아이들한테. 저희 이제 졸업생들이 자꾸 오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아이들이 100이면 100 다 힘들대요, 너무.
그래서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럼 공부가 너무 힘들대요. 그쵸. 공부량이 많고 막 갑자기 너무 어려워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연결하는 한 번 정도는 훑어보는 그런 과정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전환기이기 때문에. 네. 근데 전제는 초등학교 수학이 완벽하게 되었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선생님들 커뮤니티에 아이들 막 공부시키다가 너무 답답해서 이걸 애한테 얘기할 순 없고 그 선생님들 커뮤니티에 한번 이렇게 딱 한 줄을 올렸어요. 수익 틀리고 방정식 풀면 뭐하냐 이렇게 한 줄 올렸더니 정말 실시간으로 선생님들 댓글이 막 이렇게 막 저희 반이세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등을 안 하고 올라가는 거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그쵸. 3, 4, 5, 6부터는 정말 이렇게 계열성 쫙 올라가요. 네. 3학년 걸 못하면 4학년 걸 못하고요. 4학년 때 흔들리면 5학년 거 못하고요. 못하죠. 5학년 거 흔들리면 또 6학년 분수에 나서면 안 되고 그렇죠. 6학년 거 안 되면 당연히 중학생 게 안 됩니다. 근데 그렇죠. 계속 이제 안 한 상태에서 이게 분명히 아까 6학년 거 풀어보니까 틀리던데? 근데 막 그렇게 중학교 2학년 거 하고 있고 이러면 이제 답답한 거죠. 아. 예, 그리고 실제로 아이도 너무 효율이 없고 그러니까 네. 불필요한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는 거죠, 애도. 어. 예,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해서 가시면 뭐 선행이 얼마든지. 아. 네. 알겠습니다. 항상 그것 때문에 많이 좀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이제 선행 그러니까 부모님도 스트레스 받고 왜냐면 또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쵸. 자녀도 예. 스트레스 받고. 근데 선생님 수업할 때 그런 애 있지 않아요? 손 들면서 저 중학교 3학년 것까지 배워서 다 배웠어요. 자랑한다면서 수학할 때 그런 애도 있죠. 그 고학년들은 다행히 이제 네. 밑에서 다 이렇게 선생님들께 잘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래요? 그러진 않아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제 저학년 친구들은 많이 그럽니다. 이렇게 뭐 오늘은 이제 얘들아 구구단 배울 거야. 그러면 네. 이제 갑자기 손을 들어요. 씩 웃으면서 선생님 저 나눗셈 할 줄 안다요? 이런 거. 그래서 어쩔까? 막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근데 되게 정말 수업을 방해하고 방해되죠. 방해되죠. 네. 본인에게도 너무 안 좋거든요. 이런 친구들 실제로 수업을 안 들어요. 왜냐면 난 아니까. 맞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수익 틀리고. 법적으로 못하게 하는 방법도 이게 왜냐하면 정말 이제 현직 교사 저도 경험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쵸. 그것 때문에 예. 밸런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수업할 때. 자, 또 하나는 수업하실 때 6학년 학생들한테 수학 노트를 쓰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네. 이게 집에서도 따라해보는 방법도 좀 있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저는 수학 노트는 네. 항상 쓰고요. 요즘은 선생님들이 워낙 네. 많이 쓰시는데 저는 이제 배움 노트를 다 쓰지 않고 수학 노트만 먼저 쓰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일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수학 노트를 잘 적응하면 이제 다음 학기에는 다른 과목까지 넘어가리라 했었는데 사실 한 번도 성공한 해는 없었고요. 왜냐하면 수학 노트를 쓴다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수학 노트를 이제 뭘 쓰게 하냐면 특히 고학년은 날짜 쓰고 단원 쓰고 네. 그다음에 학습 목표를 쓰게 해요. 네. 그러고 배운 거, 생각한 거 이렇게 딱 5개만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죠. 그럼요. 생각보다. 네. 그런데 저는 한 3학년부터 쓰거든요. 네. 1, 2학년 쓰지 않고 이제 3학년부터는 이제 쓸 수 있어. 너네 써봐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데 뭐 날짜나 뭐 단원이나 학습 목표는 이제 제가 알려주고 이제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날 활동을 시켜요. 네. 그리고 그러면 너 활동 뭐 했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웠지? 너 무슨 생각 들었어? 하면 생각보다 애들이 잘 씁니다. 근데 고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활동이 확 줄어들죠. 네네. 실제로 이제 연상 과정이 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활동을 할 수 없고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듣고 내가 오늘 뭘 배웠어. 그리고 이런 개념을 배웠어. 이거를 수업을 잘 듣고 교과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복기하고 이걸 이제 내가 뭘 배웠지? 그래서 내가 뭘 생각했지? 이런 것들을 이제 쓰는 과정이 필요한 거라서 이게 생각보다 아이들에게 시켜보니까 되게 고차원적인 활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잘 따라 쓰면 정말 좋은 성과가 납니다. 아이들이 이제 뭐 60점 받고 이런 친구가 정말 유난히 열심히 했었어요. 왜냐하면 막 빼먹고 이런 친구들도 많거든요. 저도 매일매일 검사를 하다 보니 이제 뭐 다 못 챙기고 이런 경우가 있고 한 번도 안 빼먹고 되게 성실하게 쓰고 그래서 제가 항상 너무 칭찬해주고 그러더니 한 2달 만에 얘가 왜 점수가 왜 이래 이게 모두 다 놀라고 저도 놀라고 그랬던 사례도 있거든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약간 이 듣는 힘도 약해지고
혼자 정리하고 쓰는 것도 힘들어하죠. 조금 힘들어해서 힘들어하죠. 예, 이렇게 수식 상승하는 친구들이 잘 안 나오고 안 있는데 나오죠. 네. 이거를 가정에서 해주시면 사실은 너무 좋은 활동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하실 수 있다면 이제 내가 매일 배운 것들을 보고 정리하고 이 생각하기를 아이들이 처음에 되게 어려워요. 선생님 뭘 생각해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생각하기를 쓰는 이유는 메타인지를 키워주기 위해서거든요. 그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한다는 선생님 제가 여기까지는 이해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너가 뭐가 어려웠는지를 쓰고 어려웠는지 쉬웠는지 난이도에 대해서 쓰고 네. 아니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더 알게 된 것, 더 알고 싶은 것, 이게 배우면서 느꼈던 감정 다 써도 돼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잘 쓰는 친구들은 이제 그런 부분을 연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사실 저도 이제 학교에서 매년 한 10년 된 것 같거든요. 저는 이거를 시킨 지가. 그래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지만 요즘은 점점 더 이게 힘든 게 사실은 가정에서 이제 요즘에 숙제를 내주면 달가워하지 않으시고 그런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학교에서 시켰을 때 부모님께서 한 번 더 체크만 해주셔도 아이들이 달라져요. 좀 이제 보면서 우리 아이 머릿속에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나 이런 것도 이제 한번 보시고 이럴 수 있으면 너무 좋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안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집에서 매일매일 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활동이 있을까요? 문제집 푸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되는 고차원적인 네. 활동이죠. 이거 수학 노트를 몇 학년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그러면? 저는 3학년부터 쓰라고 3학년부터? 합니다. 네, 3학년부터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능 때까지 이제 하다 보면 이게 그 네. 오답 노트 이제 수학 네. 노트가 되면서 그 맨날 수능 만점자들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교과서들을 했고 오답 노트 네. 가지고 하다 보니까 됐다. 네. 이 습관을 계속 10살부터 19살까지 10년 동안 계속 길러주는 시작이 그렇죠. 필요한 거네요.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어려움을 가지는지 부모님이 알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부모 상담 같은 걸 하잖아요. 네. 어떻게 저 하시나요? 이번에 하셨죠? 3월에. 네, 일요일 학기 상담은 끝났는데 저도 이제 학부모가 되어서 상담을 해보니 이게 학부모 상담이라는 게 요즘은 이제 한 거의 20분, 30분 이렇게 이제 시간을 딱 제한을 해놓고 네. 이렇게 하잖아요. 일단은 제가 교사인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선생님들은 굉장히 싫어하시겠지만 무조건 상담은 하셔라라고 이제 많이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을 직접 뵐 수 있는 기회고 우리 아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상담을 많이 하시면 좋고 정말 이제 보통 상담을 갈까요 말까요라고 네네네.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은 뭔가 궁금한 게 있으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아이의 실력이나 네, 이런 것들은 정말 담임 선생님께서 가장 많이 아시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선생님 저도 그렇고 그 부모님의 좀 스탠스를 보고 이 부모님께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되겠다 하면 이제 말씀드리고 네. 여기까지다 라고 생각하면 이제 오픈을 안 하고 왜냐면 워낙 이제 민원이 많다 보니 네. 그 상담을 솔직하게 해줘도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요. 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유형 그 사례가 있어요? 사례는 정말 네. 많죠. 네. 왜냐하면 그리고 특히 이제 지적받을 만한 사항이 있는 친구는 이미 그 전에도 지적을 많이 받았던 경우가 많아요. 교우 관계 같은 거. 네. 가해자를 보세요. 이러면서. 네, 이미 막 스트레스가 여기까지 차 있는데 다시 한번 그걸 확인을 받는다 하고 생각하면 이제 너무 감정적으로 괴로우신 거죠. 저도 네. 그 심정은 너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게 외면한다고 되는 일은 아닌데 그렇죠. 예, 학교랑 가정은 이제 같이 협조해서 가면 정말 아이가 아무리 문제가 큰 아이도 아이는 아이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애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안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니 선생님 왜 우리 애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가 나오는 순간부터는 이제 어려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마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오히려 안 계시겠지만 열린 마음으로 잡아먹지 않으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 이렇게 상담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셔도 괜찮다. 네. 그리고 선생님께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선생님이 막 얘 때문에 너무 힘들고 막 이렇게 불평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담임 선생님께서 이거를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는 근데 사실 되게 조금 무겁게 받아들이시기는 정말 하셔야 되거든요. 조심조심하면서 나온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이 뭐 많이 보셨겠지만
완벽한 아이가 어딨어요. 사실은 이 친구는 이 부분을 좀 보완하면 좋고 이 친구는 이 부분을 잘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드릴 말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교직 문화가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어쨌든 가정과 교사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같이 가야 될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1년 정도는 이제 잘 공조가 될 수 있게 좀 서로 마음을 터놓는 상담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참 많이 생각합니다. 선생님들과 좀 같이 공유하면서 얘기하면 참 좋을 것 같긴 해요. 우리의 장난기가 너무 많아서 집에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더 효과적일까요? 아니면은 혹시 선생님이 오늘 좀 이렇게 지도하셨는데 우리가 집에서 어떻게 좀 더 서포트하는 지도를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서로 같이 이게 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이게 가장 좋은 상담 방법이죠. 아, 그래요? 예. 네. 보통 이제 요즘은 수시 상담으로 많이 바뀌긴 했지만 보통은 이제 1학기 때 상담을 한 번 하고 2학기 때 한 번 더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1학기 상담이랑 2학기 상담을 좀 다르게 접근을 하시라고 이제 항상 권해드리거든요. 보통 1학기 상담이 한 4월, 늦어도 5월에 진행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 오셔서 이제 우리 애가 어떻게 지내나요, 선생님? 막 이렇게 하시면 사실은 이제 교사 입장에서는 드릴 말씀이 많이는 없어요. 그리고 아이도 나름대로 그 이미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이제 그 드리는 정보가 되게 잘못된 정보일 때도 많아요. 그래서 1학기에는 부모님께서 오셔서 우리 아이의 히스토리를 좀 브리핑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저희 아이도 5학년이라 상담 5번째가 되었죠. 근데 생각해 보면 막 되게 어떨 때는 죄인 모드로 저도 이렇게 막 이렇게 저희 애가 막 이렇게 내가 도대체 뭘 한 거지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준비를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에 대해서 내가 우리 아이의 어떤 면을 봐야 되지? 우리 아이의 어떤 면이 걱정되지? 내가 우리 아이가 어떻게 자라기를 바라지? 이렇게 좀 교육관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런 것들을 선생님께 이제 전달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면 이제 가장 좋고요. 보통 그 걱정되시는 부분이 학습 그리고 친구 관계 이렇게 두 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둘 중에 어떤 걸 포인트를 잡으실지를 좀 아마 두 개가 같은 비중으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애는 공부는 됐고 그냥 이렇게 교우 관계가 너무 걱정이에요라는 분이 계실 거고, 이렇게 뭐 애들이랑 항상 잘 지냈고 근데 공부가 막 이런 분들이 또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포인트를 잘 잡으셔서 뭐 예를 들어서 공부가 걱정이 된다. 그러면 저희 아이는 뭐 국어는 잘하는데 이상하게 수학을 못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막 수학만 잡으면 너무 막 싫다고 하고 그래서 선생님 너무 걱정인데 수업 시간은 어떤가요? 제가 아이를 어떻게 좀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선생님께서 이제 포인트를 맞춰서 해주실 말씀이 훨씬 많아요. 교우 관계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고학년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 가장 좀 잘 오픈해 주셨으면 하는 거는 아이의 병력, 약을 먹는다든지 뭐 몸이 아프다든지 알레르기 이런 거.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미리 해주시면 정말 크게 도움이 되고요. 이거를 뭐 이렇게 숨기실 이유는 없는데 조금 부끄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고 아이의 병력을 알고 있으면 이게 야단을 치려다가도 이 친구가 이런 면이 정말 있구나라고 이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되게 좋은 정보가 되거든요. 교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알려주셨으면 너무 좋겠고, 그리고 학폭 경험이나 학폭까지는 가지 않았더라도 그 아이들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 몇 학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이가 지금도 조금 힘들어하고 이런 친구 관계를 겁내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요즘은 어떤가요? 6학년 올라와서는 괜찮다고는 하는데 아이가 저한테 말을 많이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해주시면 역시 선생님도 할 말이 있으시죠. 그렇죠. 이렇게 조금 상담 가시기 전에 저도 올해는 상담 가기 전에 먼저 GPT와 깊은 대화를 하고 막 GPT야 내가 도대체 뭘 물어봐야 될까 막 이런 것도 이제 막 얘기를 하고 그럼 뭐가 걱정되세요? 막 이런 거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쫙 좀 정리를 하고 한참 연습을 하고 가도 또 이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라 약간 결이 생기더라고요. 그럼요. 그런 것도 좀 이제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받아주시나 이런 것도 좀 보시고 그래서 저는 너무 바쁘시고 우리 부모님도 요새 너무 바쁘시지만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상담은 가셔서 아이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시고 나눠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자녀가 5학년이랬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상담을 또 하러 또 학부모 입장으로도 가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상대방 어쨌든 우리 아이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선생님 대 선생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또 그 학부모지만 되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상담을 받을 때? 이게 노출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데 모르시는 경우도 있구나. 예. 우와. 근데 아실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선배님 어서 오십시오 막 이러실 때도 계셨고 근데 끝까지 이제 말씀은 안 드렸죠. 부담스러우실까봐. 예. 그러면 좀 수학에 대해서 상담받을 때 좀 오픈할 필요가 있겠네요. 확실히 우리 애가 예. 3학년 때 뭐 수학을 힘들어했다던가 뭐 이제 그런 어떤 스토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걸 얘기해주면 좀 수학을 좀 더 잘하는데 도움이 되겠네요. 그럼요. 예. 예.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해서 되게 이제 분석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아이에 대해서 되게 분석적이세요. 그래서 막, 정말 이렇게까지 뜯어서 생각을 하시는구나 뭐 이런 거를 네. 보면 사실은 이 아이는 뭐 제가 더 신경 쓰지 않아도 잘할 아이구나 이런 게 보이기도 하죠. 다행입니다. 요새 육각형이라는 단어가 되게 유행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이제 어쨌든 선행에 집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우리 아이를 모든 면에서 뛰어난 아이로 만들고 싶다라는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교실에 이런 친구들 만나요? 이거 육각형 아이들? 있죠. 해마다 있죠.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한 반에? 그 해마다 이렇게 좀 두꺼워졌다 네, 얇아졌다 네. 하긴 하지만 항상 있고 이 친구들은 정말 모든 걸 다 잘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근데, 반장도 예. 하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예. 보통 제가 봤을 때는 1학기 회장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꼭 신기한 게 네. 학교에 없을 만도 한데 꼭 하나씩 있어요. 학교회가 아니라 반마다 그래도 아. 두어 명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이 보셨을 때 보는 육학경 아이들 6개 기준 뭐 어떤 게 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공부 잘하고요. 공부, 그렇죠. 네. 네, 공부. 이 친구들 보통 운동도 잘합니다. 운동도 맞아. 네. 초등학교는 꼭 운동 잘해야 돼. 네, 맞아요. 운동 능력이 생각보다 아이들 평판에 되게 중요하고요. 아, 공부를 못한다. 근데 운동을 잘한다. 그럼 살아남을 수 있어요. 반대의 경우가 더 어려워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운동 너무 중요하고 네. 이런 친구들이 보통 성격도 좋고요. 성격. 네. 사과 잘하고 미안해 잘하고 친구들 잘 같이 놀고. 네. 예. 그리고 심지어 신체 조건도 좋은 경우가 많아요. 신체 조건. 네, 적절히 맞아. 잘 발달해 있어요. 막 예, 키가 막 예, 엄청 크고 막 이렇진 예, 않지만, 그렇죠. 예, 왜소하지 않죠. 요 정도 도덕성 또 아니면 예, 성격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성격에. 예, 착하죠. 이 친구들은 예, 예, 모난 데 예, 없고. 예. 이제 이런 아이들을 육각형 아이라고 한다. 네. 제가 육각형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예. 공부를 좀 쪼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떤 친구들은 뭐 이렇게 국어는 잘하는데 영어가 안 돼요. 막 이런 친구들도 있고 이게 공부를 좀 국영수로 쪼개면 예. 학습에서 국어, 언어 그리고 당연히 수학 들어가겠죠. 그렇죠. 언어랑 수학 그 다음에 예체능, 운동. 예체능 중요하죠. 운동이랑 음악 미술 그리고 사회성 신체 예. 발달 뭐 요 정도 그러면 이 육각형에서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 뭐 어떤 거 좀 생각하는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초등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이게 되게 어떻게 생각하면 위험한 발언인데 그 발달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가 좀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란다. 라고 생각하시면 일정 수준 이상을 넘긴다. 이것도 잘하고 리코더 시험 봐야 되니까 리코더 과외 붙이고 뭐 줄넘기 시험 봐야 되니까 줄넘기 과외 붙이고 이건 누가 생각해도 오바잖아요. 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뭐 아이가 리코더를 너무 못 불어. 그래서 어느 정도로 못 부니 5학년이 나비야가 안 돼요. 뭐 이 정도면 이제 그런 정도는 좀 신경을 써주셔라. 이런 느낌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왜냐하면 초등 때는 발달이라는 게 다 연결되어 있고 우리 아이들이 크는 상황이잖아요.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저희 애는 수학을 너무 잘해서 수학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다른 능력은 별로 필요 없어요. 친구 없어도 돼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극단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크면서 이게 잘하는 거는 키가 맞춰지고 이제 그럴 때 훅 패인 것들이 이제 아이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오거든요. 인생에 예를 이제 저로 들자면 저도 이제 항상 그 초등 때 훅 패인 2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수학이랑 체육이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저의 인생에 되게 불편함을 끼친 사례가 되게 많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수학을 왜 못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연산은 그럭저럭 했었어요. 근데 이제 도형이나 입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는 걸 조금 어려워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방향 감각이 너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30대까지도 길을 잃어서 생긴 에피소드가 거의 책 한 권이거든요. 그런 분들 좀 예. 있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네, 것들은 네. 실제로 인생에 네. 굉장히 네. 불편함을 초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초등 때 메워주시면 너무 좋다. 저는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제 육각형을 만들어주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이제 옆집에 막 쟤는 너무 잘생겼어, 쟤는 너무 예뻐, 쟤는 저것도 잘해요. 이런 거는 너무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최고고 항상. 그런데 봤을 때 이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어가 너무 푹 꺼졌어. 아니면 얘는 사회성이 너무 푹 꺼졌어. 이런 부분을 좀 메워주시는 노력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그 채널 이름이 주머니잖아요. 네. 그럼 이 주머니에다가 무언가 하나 채워 넣는다고 했을 때 선생님은 그 아이들 주머니에 어떤 가치 딱 한 가지를 꼽자면 넣어주고 싶은가요?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사실 너무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이게 주머니라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오늘 마침 수업을 마치고 오면서 지금 계속 수업에 대한 반상이 남아서 지금 그리고 특히 한 친구가 되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답은 이제 뭐 끈기, 그릿 이런 이제 멋있는 단어였는데 그거보다는 마음의 힘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도 제가 한 영혼을 낙담을 시켰습니다. 수업을 하다가 저희 이제 6학년 네. 교사를 하면서 지금 계속 소수의 나눗셈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해요. 그러면서 아주 친구 한 명이 풀이 죽어버린 거예요. 6학년이라 키도 정말 크고 막 이렇게 네. 180이 다 돼가는 친구인데 네네. 땅으로 꺼질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6학년 교사로서 졸업 전에 이제 6학년쯤 되면 아이들이 구멍이 많이 나서 와요. 수학 개념에 심하죠, 대해서. 심하죠. 네. 그래서 이거를 나는 다 메워서 이렇게 졸업을 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 열정만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조금 좌절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 나도 참 반성하고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되게 응원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 너도 좀 마음에서 힘을 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으로 마음의 힘이란 단어를 주머니에 쏙 넣어주고 싶습니다. 마음에 힘이 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제 초등 수학 교육으로 이제 네.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음의 힘을 말씀을 드렸어요. 네, 마음의 힘은 아이들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네. 너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학이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어떨 때는 막 너무 좌절스럽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해결책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항상 옆에서 북 돋아주시고 제가 오늘 수학 때문에 축 늘어진 그 아이의 어깨가 지금 자꾸 눈앞에 어른거리는데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제가 가서 그 아이에게 막 이렇게 다 달래주기는 힘들어요. 네. 일일이 그 아이의 마음을 알지만 그럴 때 부모님께서 가셔서 잘 격려를 해주시고 너는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의 힘을 잘 북돋아주시는 그런 역할이 사실은 부모님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교사가 아니시니까요. 너무 이렇게 가르치는데 부담은 갖지 마시고 아이를 믿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잘 할 수 있다고 잘 옆에서 챙겨주시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 수학 교육이 정말 뼈대가 되고 기본이 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고민하는 지점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황지연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같이 수학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관심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